아내가 병실 창문으로 눈 내리는 걸 보면서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 지금 따뜻할까요? 당연하지, 보일러 켜놨잖아. 아내가 한참을 창밖만 바라보다가 씁쓸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이제 우리 집에 보일러를 마음껏 틀어도 되는데 정작 저는 그 집에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내 손을 잡았는데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아내가 죽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65이고 아내를 보낸 지 5년이 됐습니다. 혼자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이 집이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35년 만에 처음으로 장만한 우리 집입니다. 평생을 남의 집 전세 살다가 60살에 처음 가진 내 집이었는데 아내는 이 집에서 딱 1년을 살았습니다. 35년을 기다려서 1년 살고 떠났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아직도 아내가 부엌에서 뭔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없고 거실에 햇빛만 들어오고 저 혼자만 남아 있습니다. 1985년 봄에 결혼했습니다. 저는 25, 아내는 24이었고 저는 공무원 9급으로 막 발령받은 지 1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신혼집은 서울 변두리 단칸방이었는데 보증금 500에 월세 20만 원짜리였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이랑 화장실은 밖에 공동으로 쓰는 그런 곳이었는데 좁았지만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젊으니까 괜찮다. 몇 년만 참으면 된다. 곧 전세로 이사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첫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 아내가 조그만 트리를 사다가 방 한 구석에 놓고 깔깔 웃었는데 그 모습이 참 예뻤어요. 여보, 내년엔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서 큰 트리 놓아요. 그래, 꼭 그러자. 저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금방 될 줄 알았습니다. 이듬해 큰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 나왔는데 출산 휴가 같은 것도 없었고 산후조리원도 없던 시절이라 아내가 애 낳고 사흘 만에 퇴원해서 그 좁은 방으로 왔습니다. 벌써부터 집안일하고 애 키우고 그랬어요. 밤이면 애가 울었는데 그러면 옆방에서 벽을 쿵쿵 두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가 한겨울에도 애를 안고 밖으로 나가서 차디찬 복도에서 달랬습니다. 한 번은 새벽 3시쯤 일어나 보니까 아내가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가봤더니 아내가 얇은 잠옷 차림으로 애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차가운 바람이 쌩쌩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내 입김이 하얗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참아. 우리 곧 넓은 데로 이사 갈 거야. 괜찮아요. 우리 아직 젊잖아요. 아내가 웃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괜찮을 리가 없었지요. 25살 여자가 사흘 만에 퇴원해서 좁은 방에서 애 키우고 추운 복도에서 애 달래는 게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때 아내 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다시 잠들었습니다. 3년 뒤에 딸이 태어나면서 겨우 투룸 전세로 이사를 했습니다. 보증금이 3천만 원이었는데 저희 돈으로는 안 돼서 양가 부모님한테 각각 1,000만 원씩 빌렸고 그렇게 해서 방 2개짜리 집으로 이사한 날 아내가 정말 좋아했습니다. 여보, 이제 애들이 방을 따로 쓸 수 있어요. 거실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웃었는데 그 얼굴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좀 사는 것 같다. 앞으로는 조금씩 나아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착각이었어요. 그 무렵에 제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치킨집을 한다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형, 미안한데 500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어? 저는 망설이지 않고 빌려줬습니다. 동생이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뒤로 몇 달에 한 번씩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이번에만 300만 원만. 형, 200만 원만 더. 형, 500만 원만 더 부탁해. 이런 식으로요. 저는 그때마다 다 빌려줬습니다. 공무원이니까 월급은 꼬박꼬박 나오고 동생은 장사하느라 힘들다고 하니까 형으로서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994년 가을쯤이었나 동생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에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형,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보증을 좀 서줄 수 있어? 얼마나 되는데? 1억. 1억. 그 시절 1억이면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는데 동생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형, 이번에 제대로 해보려고 해요. 가게 확장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성공하면 형한테 빌린 돈도 다 갚고 형 집 사는 것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동생이 보증을 서달래. 아내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1억이요? 응. 아내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위험한 거 아니에요? 저도 위험하다는 걸 알았지만 동생인데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동생인데 안 도와주면 안 되잖아. 아내가 길게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요. 그 한숨 속에 뭐가 담겨 있었는지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렇게 1억짜리 보증을 섰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어요. 동생이 가끔 전화했습니다. 형, 장사 잘 돼요. 걱정 마세요. 명절 때는 우리 집에 와서 아이들한테 용돈을 10만 원씩 주고 아내한테는 백화점에서 산 화장품 세트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거 좋은 거예요. 요즘 장사 잘 돼서요. 삼촌이 잘 나가니까 너희한테 많이 줄게. 저는 그때 정말 다행이다. 동생 장사가 잘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그게 1997년까지였어요. 1998년에 IMF가 터졌습니다. 온 나라가 난리였죠. 회사들이 줄줄이 문 닫고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고 정말 암담한 시절이었는데 그의 봄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증인이시죠? 채무자분이 석 달째 연락이 안 됩니다. 원금 1억 원을 보증인께서 갚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만에 받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형, 무슨 일이야? 형, 미안해요. IMF 터지면서 손님이 다 끊겼어요. 장사가 안 돼서 이자도 못 내고 집도 넘어갔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울먹였습니다. 동생이 우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원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 잘못도 아니지 않습니까? IMF는 누구 잘못도 아니었고 온 나라가 힘든데 동생만 탓할 수는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집에 와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동생 빚을 내가 갚아야 할 것 같아. 얼마예요? 1억. 아내 얼굴에서 피가 쏙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은 돈이 3천만 원인데요. 알아. 일단 3천 주고 나머지는 10년 동안 갚을게. 아내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집은 언제 사요? 미안해. 10년 더 전세 살라는 거예요?
아내 목소리가 떨렸고 저는 또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아내가 고개를 돌렸고 그날 밤 화장실에서 아내가 조용히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소리를 죽여가며 우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10년 동안 저는 동생 빚을 갚았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70만 원씩 떼서 은행에 갚아 나갔는데 그러니까 우리 생활비가 빠듯할 수밖에 없었지요. 모든 걸 아껴야 했습니다. 1999년 여름이었습니다. 유난히 더운 여름이었는데 아이들이 밤마다 땀에 젖어서 뒤척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너무 더워.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에어컨 하나 살까요?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선풍기 있잖아. 에어컨은 전기세가 많이 나와. 근데 애들이 땀범벅인데. 우리 어릴 땐 선풍기도 없었어. 애들 괜찮아. 그러면 아내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선풍기를 애들 쪽으로 돌려놓고 자기는 선풍기 바람도 안 닿는 구석에서 땀 흘리며 자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겨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년 겨울이었나.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는데 아내가 두꺼운 옷을 겹겹이 껴입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보일러 좀 줄여. 가스비 나와. 애들 감기 걸려요. 내복 입히면 돼. 괜찮아. 그러면 아내는 한숨만 쉬었어요.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아내가 부엌에서 입김을 호호 불면서 밥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일러를 아끼느라 새벽엔 꺼놓았거든요. 아내 손이 얼어서 빨갛게 되어 있었는데 저는 모르는 척하고 출근했습니다. 2002년 가을이었나. 큰아들 생일이었습니다. 아내가 미역국을 끓이고 작은 케이크를 하나 사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은 다 피자집 가서 생일 파티 한대요. 아내 얼굴이 순간 굳더니 아들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집에서 하는 게 더 따뜻하잖아. 엄마가 미역국 끓였어. 아들이 삐쳐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아내는 혼자 케이크 앞에 앉아서 촛불을 켰습니다. 제가 거실로 나가니까 아내가 촛불을 끄면서 웃었는데 그 웃음이 참 쓸쓸해 보였습니다. 주말이면 아내가 가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제주도 한번 갈까요? 애들이 한 번도 비행기를 안 타봤어요. 무슨 돈으로 가? 비행기 값만 얼만데. 나중에 가. 돈 좀 모으고. 언제요? 벌써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는데. 조금만 기다려. 그러면 아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여행사 팜플렛을 가져왔습니다. 제주도 3박 4일 가족 패키지였는데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도 모르는 척했고 며칠 후 그 팜플렛은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럼 외식이라도 할까요? 애들이랑. 아내가 다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집에서 먹는 게 낫지. 밖에서 먹으면 비싸잖아. 애들이 친구들은 다 외식한대요. 우리는 우린데 왜 남하고 비교해? 집에 반찬 많은데 왜 나가? 그러면 아내는 고개만 끄덕이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웃음도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요 하면서 웃던 아내가 나중에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2004년에 큰아들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2007년에 딸도 대학이 들어갔고요.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지만 그것보다 문제는 동생 빚을 아직도 갚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매달 70만 원씩 나가는 돈 때문에 우리 생활비는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일을 좀 해볼까요? 미안해. 괜찮아요. 우리 집 사려면 둘이 벌어야죠. 아내가 웃었는데 그 웃음이 참 슬퍼 보였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47의 나이에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8시간씩 서서 계산을 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와서는 밥을 하고 빨래를 했는데 발이 퉁퉁 부어서 집에 오면 소파에 앉아서 발을 주물렀습니다. 고생한다. 괜찮아요. 아내가 또 웃었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소파에서 그대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계산대에서 서 있느라 너무 피곤했던 거지요. 구부정하게 앉아서 자고 있는 아내를 보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내를 깨워서 침대로 가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불만 덮어주고 제가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2008년에 드디어 동생 빚을 다 갚았습니다. 꼬박 10년이 걸렸는데 제가 48, 아내가 47이었지요. 이제 우리 집을 살 수 있겠어. 그래요. 기뻐하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는 그때 이미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남의 빚을 갚느라 우리의 삶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2010년에 큰아들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2011년에 딸도 졸업했고요. 이제 등록금도 안 내는데 그만 쉬어. 그동안 고생했어. 아니에요. 조금만 더 다닐게요. 우리 빨리 모아서 집 사요. 괜찮아. 천천히 모으면 돼. 괜찮아요. 저도 일하는 게 익숙해졌어요. 아내는 계속 마트에서 일했습니다. 2015년에 큰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전세금 보태주고 예식비용 대주고 하니까 목돈이 나갔습니다. 2018년에 딸도 결혼을 했습니다. 딸한테도 마찬가지로 전세금 보태주고 결혼 준비금 보태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몇 년 동안 아내랑 모았던 돈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언제 사요? 목소리가 정말 지쳐 있었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더 모으자. 얼마나 더 모아요? 저 이제 55이에요. 그 말에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2020년에 저는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60살이었죠. 퇴직금이 나왔습니다. 그 돈에 평생 모은 돈을 합치고 전세 보증금을 빼니까 겨우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이 됐습니다. 여보, 드디어 집을 살 수 있어. 아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요? 정말 우리 집이요? 응, 우리 집이야. 그렇게 해서 드디어 집을 샀습니다. 35년 만에요. 결혼하고 35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집을 산 거였습니다. 이사하는 날 아내가 거실 한가운데 서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여보, 35년 만에 드디어 우리 집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웃는데 그 웃음을 보면서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60살이 다 돼서야 처음으로 자기 집을 갖게 된 아내를 보면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편하게 살자. 이제 보일러 마음껏 틀어도 돼요? 그럼 마음껏 틀어. 에어컨도 사요? 그래, 사자. 큰 걸로. 여행도 가요? 제주도? 그래, 가자. 올 봄에 가자.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여보. 당신이 더 고생했지. 그날 밤 아내가 처음으로 보일러를 25도로 올렸습니다. 따뜻하다.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도 샀습니다. 거실용으로 큰 걸로요.
시원하다. 아내가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좋았지요. 제주도 언제 가요? 4월에 가자. 날씨 좋을 때. 그래요, 4월에 가요. 아내가 달력을 꺼내서 4월 15일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게 제주도라고 썼습니다. 거기에 하트까지 그려놨습니다. 근데 3월 초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배가 좀 아파요. 병원 가봐. 괜찮을 거예요. 소화제 먹으면. 아니야, 병원 가. 저는 고집했고 아내는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고 일주일 후에 결과가 나왔는데 췌장암이었습니다. 말기였고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옆에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 얼굴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내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달력이 보였습니다. 4월 15일에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고 제주도 옆에 하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 달력을 보면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예봄부터 아내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얼굴이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밥을 못 먹어서 몸무게가 계속 줄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제 손을 잡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왜? 우리 제주도 못 가겠어요. 괜찮아. 나오면 가자. 못 갈 것 같아요.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괜찮아. 아내가 또 조용히 말했습니다. 외식도 못 해봤네요, 우리. 결혼하고 몇 번 안 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외식. 우리가 외식을 언제 했습니까? 결혼 초에 몇 번 한 것 말고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괜찮으면 내일 나가서 먹자. 그래요, 나가요. 다음날 아내와 식당에 갔습니다. 결혼하고 35년 만에 제대로 하는 외식이었지요. 아내가 좋아하던 갈비집이었는데 예전에 아내가 한번 여보, 저기 갈비집 맛있대요. 하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집에서 먹는 게 낫지 하고 넘어갔었는데 맛있어요. 아내가 웃었지만 많이 먹지는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거든요. 몇 점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는데 저는 그때 아내 앞에 놓인 음식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이라도 이렇게 밖에 나와서 밥을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하고요. 2021년 1월 말쯤 아내가 입원을 했습니다. 집에서 생활하기가 힘들어진 거였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서 링거를 맞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저는 매일 병원에 갔는데 어느 날 밤 아내가 창밖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눈이 와요. 그러네. 우리 집 지금 따뜻할까요? 당연하지. 보일러 켜놨잖아. 아내가 한참을 눈 내리는 걸 보다가 씁쓸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참 신기해요. 이제 우리 집에 보일러를 마음껏 틀어도 되는데 정작 제가 그 집에 없네요. 그 웃음이 너무 슬퍼서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아내 손만 꼭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1년밖에 못 살았네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좋았어요. 마지막이라도 우리 집에서 살아봐서요. 미안해. 뭐가요? 더 일찍 집을 살 걸 그랬어. 괜찮아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가는 곳이 때려드릴게요. 미안해.
아내가 웃었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나도 사랑해. 2021년 2월 16일. 그날 아침 일찍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 상태가 안 좋다고 빨리 오라고요.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는데 병실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의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보, 나 왔어. 손을 잡았는데 아내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내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심장박동 소리가 점점 느려지더니 결국 멈췄고 의사가 들어와서 시간을 확인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냥 아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호자분, 간호사가 들어와서 말했는데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냥 아내 손을 잡고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화장을 했고요. 관이 화장로 안으로 들어갈 때 저는 울지 않으려고 참았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았던 아내를 생각하니까 제가 그 사람한테 뭘 해줬나 싶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해줬다는 생각이 들어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모아서 산 집. 거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없었습니다. 보일러가 25도로 켜져 있었는데 따뜻했지만 아내는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이 보였습니다. 4월 15일에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고 제주도 옆에 하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달력을 떼어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지금 저는 65입니다. 혼자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없습니다. 밥을 혼자 먹고 저녁도 혼자 먹습니다. 보일러를 25도로 틀어놓고 있는데 전기세가 많이 나오지만 상관없습니다. 아내가 없으니까요. 에어컨을 켭니다. 시원하지만 혼자 시원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작년 여름에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제주도 가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괜찮아, 가지 않았습니다. 혼자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끔 아내 사진을 봅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인데 24살 아내가 웃고 있습니다. 미안해.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보일러 틀자고 할 때 틀 걸 그랬습니다. 에어컨 사자고 할 때 살 걸 그랬습니다. 제주도 가자고 할 때 갈 걸 그랬습니다. 외식하자고 할 때 할 걸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매번 나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나중이 왔을 때는 아내가 병들어 있었습니다. 집을 샀습니다. 평생을 모아서요. 근데 아내는 이 집에서 1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어제 딸이 왔습니다. 아빠, 여기서 계속 사실 거예요? 응, 집 팔고 자던 대로 이사 가요. 아빠 혼자 이렇게 큰 집은 너무해요. 괜찮아. 딸이 울었습니다. 엄마 생각나시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빠 후회하시죠? 역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후회합니다. 많이 후회합니다. 동생 빚을 갚아준 것도 후회됩니다. 우리 가족을 먼저 챙길 걸 그랬습니다. 에어컨을 안 산 것도 후회됩니다. 보일러를 안 튼 것도 후회됩니다. 제주도를 안 간 것도 후회됩니다. 외식을 안 한 것도 후회됩니다. 집을 사느라 아내를 고생시킨 것, 그게 제일 후회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는데 따뜻했습니다. 여보, 날씨 좋네. 혼자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보일러를 껐습니다. 봄이 왔으니까요. 아내가 좋아하던 계절이었는데 아내는 이 봄을 보지 못합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달력이 거기 있었습니다.
4월 15일에 빨간 동그라미, 제주도, 그리고 하트. 집만 남았습니다. 텅 빈 집 35년을 기다렸는데 1년밖에 못 살았습니다.